우리 증산 천지 대도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도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지금 진인의 탄강이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지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진인의 탄강은요, 어느 한 분을 말한 게 아니고 이 천지의 여름철에서 가을철 바뀌는 이 하추 교육기, 그것을 먼저 교단에서는 우주일련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우주일련이라는 단어는 상계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상계님의 말씀은 천지이론입니다. 천지이론. 그 천지이론의 그 하추 교육기, 천지의 여름철에서 천지의 가을철로 바뀌는 이 하추 교육기에 이 우주의 가을철 후천 5만 년의 어떤 그 용화 세계, 지상 선경 세계를 열기 위해서 진인들이 나온다. 그 진인의 선두 주자는 바로 1871년 신민년에 이 땅에 오셨던 강정산 상기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진인은 9년 뒤인 1880년에 경진년에 이 땅에 오셨던 바로 우리 고수부님. 상계님의 구현천지공사와 수부님의 신정공사. 사실은 10년 신정공사라고 하지만 그게 천지공사예요, 여러분. 이 천지공사라는 것은 상계님과 수부님께서 합성하여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고수부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상계님께서도 그 말씀의 권위를 또 원래 천지공사를 행하시면서 내가 천지대업을 너한테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공사를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세 번째 진인이 누구시냐. 바로 1897년 이 정유년에 이 탄강하셨던 하감 이중성 선생이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 분으로 진인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상계님과 수부님의 9년 천지공사와 10년 신정공사의 그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 그것은 의통성업이에요. 태울주와 의통인패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의통성업인데 그 의통성업을 하는 그 주인공들 바로 12,000 우리가 그 도통군자라고 알고 있는 상계님께서는 12,000 혈식군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12,000 그 일꾼의 출세, 이 12,000명이 바로 그러한 큰 진인의 그런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 결국은 천지공사는 12,000 일꾼의 출세공사며 이게 핵심이며 바로 12,000 그 일꾼들이 승조원이 돼가지고 이 남조선배, 이 태울선을 띄워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뭐 진인의 탄강 시리즈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시리즈별로 나눈 건 아니죠. 상인님, 수부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큰 틀은.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고 우리가 잘 몰랐던 하감 이중성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하는 겁니다. 상계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황, 지황, 인황 후에 천하지대 금산사라. 이 성구 말씀은 간결한 한 줄의 말씀이지만 대순전경에도 나오고 천지개백경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천황과 진황과 이황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천하의 대금산사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금산사가 미륵불의 도장이다. 참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천하의 대금산사는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많은 절 중에서 전주 김제에 가면은 금산사가 있다. 거기에 미륵불이 모셔져 있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잖아요. 물론 그 의미를 상계님을 신앙하는 우리 증산 상계님 신앙인들은 알고 있어요. 바로 상계님께서 미륵불 아니십니까? 자, 어쨌든 이 천하의 대금산사, 천하의 대금산사라는 것은 온 세계 인류가 과연 금산사다. 과연 증산 상인님께서 미륵불로 오신 분이다. 미륵불이시다. 바로 인존 천주시고 인존 상제시다. 이것을 알게 되는 그 천하의 대금산사가 되기 전까지는 어떤 분이 있다는 거예요? 천황과 지황과 인황이 있은 다음에 된다는 거죠. 그럼 천황은 누구예요? 증산 상기님, 구현천지공사. 그리고 지황은 뭡니까? 우리
고수부님 바로 10년 신전공사, 1926년부터 1935년 바로 10년 신전공사. 그리고 한 분이 더 있다 이거예요. 누구냐? 그분이 바로 저는 그 인황에 해당하는 분이 바로 하감 이중성 선생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바로 그 기운을 받은 12,000 일꾼들 있잖아요. 여기서도 계속 이제 어떡합니까? 인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제 오늘 하감 이중성 선생님의 그 이제 얘기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가 이어가잖아요. 이렇게요. 이어가는데 이제 앞서서 잠깐 앞에 것을 좀 우리가 했던 것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숲에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요 그냥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바라보면서 큰 틀을 다시 한번 상제님 말씀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제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상제님께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게 뭐냐면은 기후편 7장의 말씀입니다. 큰 틀을 묶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요 임금이 100년 동안 제위하였으니 나의 포덕 원년이 경신년이 되노라. 그러므로 나는 평천하 50년 하고 너희들은 치천하 50년 하노라. 그러니까 이 상제님의 이 어떤 거대한 이 어떤 그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딱 묶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평천하 50년과 치천하 50년입니다. 그러면은 평천하 50년은 상제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상제님께서 돌아가실 때 1909년 음력 6월 24일 날 돌아가실 때 포교 50년 공부 종필이라고 그 즈음에 써서 불사르시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50년이냐? 1860년 경신년부터 1909년 기우년까지가 이게 50년이에요. 이 50년 중에서 핵심 기간은 마지막 9년이에요. 1901년부터 1909년까지. 특히 1901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1901년에 상제님께서 인존 상제로서, 인존 천재로서 중통인의 도를 이루시고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3기 대권을 주재해서 실제로 후천이 그때부터 열린 겁니다. 이때 1901년부터 신축년이 내가 신축년부터는 연사를 내가 맡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신미생 상제님께서 신축년에 도통했다 이렇게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유서에 써 있어요. 이 신미와 신축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상제님의 이 어떤 이 거대한 이 어떤 그 인류군의 프로젝트는 앞부분에는 평천하 50년 공부가 있고 뒷부분에는 치천하 50년 공부가 있다. 이걸 먼저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고 있잖아요. 자, 평천하 50년 공부라는 것은 1860년 경신년 음력 4월 5일 날 직위금지 4월 내에 최수훈 대신사한테 먼저 썼던 인물이잖아요. 상인님께서 천명과 신료를 내려가지고 내가 올 걸 네가 미리 선포를 해라. 그리고 네가 먼저 바로 이 천명과 신료를 받아가지고 대도의 참빛을 열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동학이 창조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상제님께서는 아셨겠죠. 이 최수훈의 이 천명과 신료를 받아서 이 대도를 드러내는 것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상제님이 올걸 예비해서 앞서서 나왔던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최수훈은 예수의 요한과 같은 사람이니라. 이것도 천지 계략경에 나오는 성과 아닙니까? 자, 그래가지고요. 이 결국은 1860년에 이 상제님의 이 참 최수훈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린 사건부터 해가지고 1909년 9년 천주공사로서 이렇게 평천하 50년 공부가 이렇게 여기서 마감이 됩니다. 1901년부터 1909년까지 9년 천주공사라는 것은 바로 신도를 굳게 좋아해서 도수를 짠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짠 거라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결국은 1901년부터 쫙 펼쳐져 가지고 이 세계 역사가 쫙 지금 전개돼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결국은 뭐냐? 바로 이 제가 볼 때는요. 바로 이제 결국은 후천 세상이 열리기 전에 마지막 3년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선원천 교육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생사 판단의 순간이 있어요. 자, 이 순간이 열리기 직전까지 일꾼들은 무슨 공부를 하냐면 치천하 50년 공부를 합니다.
평천하는 내가 하리니 치천하는 너희들이 해라. 치천하 50년 공분이라. 1만 2천 일꾼들이 바로 태을선 남선배의 승조원들이 바로 그 치천하 50년 공부를 한다 이겁니다. 후천에 넘어가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바로 신법과 능력과 이것을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전생에 닦았던 겁기도 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50년을 한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하라.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50년 꽉 채우는 사람도 있고 45년, 40년, 38년, 32년, 23년 뭐 10몇 년 하는 사람마다 다르죠. 이렇게요.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내가 내가 뜻하지 않게 어떻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상해님지를 만날 걸 예정이나 있습니까? 모르고 살다가 만났지. 다 이것이 천지의 조화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82년에 상계님 도문에 이렇게 이변교훈에 입문한 것이 그때부터가 바로 이제 그 평천하 치천하 50년 공부에 저도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상계님의 진리에 이렇게 뭐랄까 그 기운을 쏘인 사람들은요 이것을 벗어나기 어려워요. 결국은 뭐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 의식의 시키면 끄달림이라고 할까? 나쁜 의미는 끄달림인데요. 그 세계관으로 자꾸만 상계님을 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걸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상계님의 이 9년 천지공사는 결국은 상계님으로부터 신통을 받으셨던 고수부님께서 1911년 음력 9월 20일 날 고수부님께서 천하 1등 무당이 되시는 그 순간에 앞에 있던 차경석이한테 이종 동생이었던 사촌 동생한테 얘기했던 말씀 속에서 이 100년의 이 어떤 그 흐름이 정해집니다. 나는 낙종 파종물을 맡을 테니까 너는 이종물을 맡아라. 추수할 자는 다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파종, 다시 말하면 낙종, 그리고 파종, 낙종, 그리고 이종, 그리고 추수로 연결되는 겁니다. 바로 12,000 일꾼은 바로 뭡니까? 추수 일꾼이에요. 추수 일꾼. 그래서 봤더니 결국은 1919년 있잖아요. 이 기미년. 보니까 이 기미가 있잖아요. 이 간지가 또 심상치 않아요. 천간과 지지가 다 기토, 식토거든요. 저 우주변에 잘 모르지만 느낌은 그렇다 이겁니다. 자, 이 기미년부터 해가지고 2019년 기해년까지가 100년이었고, 그리고 이 기미년부터 동지안식 105제로 해가지고 2024, 25 이 갑진을사, 갑을 청룡의 시간대까지 10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 갑진을사에 바로 이제 진도진법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 일은 삼변성국이하노라. 상계님께서 아사는 삼변성국이하노라. 내 일은 세 번 변해서 그 판을 완성한다. 판을 이룬다. 우리 수보님께서도 삼변이라야 성국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일변교훈, 이변교훈, 그리고 이제 삼변교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게 100여 년의 세월 동안 진행돼 나갔던 거죠. 자, 일변교훈이라는 것은 결국은 고수부님과 차경석 제자가 결국은 동갑장사를 했지만 고수부님께서 파종, 낙종을 하시고 이종은 1919년에 이제 차경석 종도가 이 보천교의 실질적인 이 어떤 주도권을 잡는 교주가 돼가지고 이때부터 난법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일본교훈은 정업대응리의 이 차경석 제자가 직접 했어요. 이때로 상징되는 게 뭐냐? 아방국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11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변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해방이 되고 일제가 물러가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근대화의 어떤 바탕을 닦은 다음에 70년대, 80년대부터 이변교훈이 일어납니다. 상계님께서는 동학이 차정으로 망하느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그 단체의 교주를 천자로 받드는, 천자로 모시는 상계님과 수부님과 동격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바로 이 천자문화 시대가 열립니다. 상계님께서는 너희들은 차씨를 임금으로 삼지 말고 정씨를 임금으로 삼지 말라. 차씨를 가까이 하지 말고 정씨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데 교훈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차천자 시대가 열리고 여기 이제 정씨로 상징되니까 정천자 시대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정씨가 상계님이 교훈 역사에서 임금을 했던 적, 교주를 했던 적은 없어요. 이 정이라는 것은 계룡산 태전 정씨왕국, 태전 계룡산의 어떤 정씨, 다시 말하면 이제 그것이 정천자지만 우리가
다른 성씨를 대입하면은 그 천자가 몇 명 나와요. 이 천자 시대가 열렸습니다. 일변교훈, 이변교훈, 여기는 아방궁, 여기는 뭡니까? 동작대. 아방궁도 그렇고 동작대는 이 이변교훈에서는 여러 단체가 다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아마 제가 특정 종교 이름은 거론하지는 않고요. 많은 건물을 지었어요. 자, 정읍대흥리, 여기는 서울과 대전, 그리고 다른 도시들이 있죠. 여기서는 후천 음양도서로 말하면 차경석의 12점, 여기는 안내성의 8점, 여기는 바로 이 이변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안내성과 신원일로 상징되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상인님께서는 마장군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특정 성씨도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변교훈이 이렇게 열렸고요. 자, 우리는 바로 이제 이 7050년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갑을청룡의 이 갑진을사의 이 시간대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이변교훈에 몸을 담고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각자가 이 치천하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12,000 일꾼은요,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사람의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천지에 울려 나가거든요. 바로 상계님과 수부님께서 바로 그 12,000 일꾼, 당신님들을 대행할 수 있는 그 일꾼 있잖아요. 그 일꾼들을 갖다가 지금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삼변교훈은 어디냐? 여기는 이제전전의 초막이다. 이렇게 또 감춰 놓으셨죠. 자, 그러면요, 결국은 어떻게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자, 먼저 상계님께서는 이 평천하 50년을 할 때 1860년에 최수은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렸어요. 근데 이 천명과 신교라는 말씀은 어디에 나옵니까? 딱 상계님의 경전에서 2번 나옵니다. 바로 최수은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렸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어디에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천명과 신교를 내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바로 기우편 몇 장이죠? 2장인가? 말씀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이죠. 자, 이게 일명 우리가 이제, 사마소 도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 의미에 대해서는, 이 도수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또 생각이 다 달라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 옳다 그랬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서 봐야만이 알 수 있다. 자, 기우년 봄에 기우편 2장 말씀입니다. 기우년 봄에 구리골에 계시며 칙령을 내리시니 삼국시절을 수지요 지어 사마소라. 삼국시절이 사마소에서 그칠 줄을 누가 알았으리요? 아무도 몰랐다, 이런 말이에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소리를 모아 크게 읽어라. 제자들이 명을 받들어 크게 읽으니라. 말씀하시기를 삼국시절이 돌아갈 곳을 알았던 사람은 사마소 한 사람뿐이었느니라. 한 사람뿐이었느니라. 이게 진짜 뿐이었는지도 한번 본문을 봤어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한 사람뿐이었다. 한 사람만이 알고 있다. 제자가 여쭈기를, 그렇다면은 옛날에 그렇게 삼국시절에서 이렇게 해서 사마소가 이렇게 한 사람만 알았다가 했다면은 이 대도 아래에서, 이 100년의 이 교훈 전기에서도 이 대도 아래에서 천하사의 장래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자가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상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성도하기 전에 한 사람이 천명과 신교를 받들고 천명을 받들고 신교를 받들어 천지에 보훈하노라. 천명과 신교가 또 나온다입니다. 여기서 천명과 신교를 받드는 인물이 나와요. 자, 그 인물이 누구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러나 일변교훈은 상인님의 제자였던 차경석이 직접 했고, 이변교훈은 안내성과 신원일로 상징되는 그 인물이 했고, 삼변교훈은 문공신과 김갑칠로 상징되는 그 인물이 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인물이 결국은 천명과 신교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천명과 신교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이 마지막 순간이 나오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큰 틀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결국은 상계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이 시간을 압축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압축해가지고 과연 100년 난법의 현시대의 시작과 끝은 어디냐? 동지한식 백오제는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리고 결국은 알고 봤더니 2024, 2025 이 갑진을사, 이 갑을청룡, 이걸 상계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청룡황도 대개년에 왕기불에 태어르서니라. 바로 청룡이라는 갑진년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제주를 알아요?
우리가 무슨 비결수 보고 알아요? 무슨 뭐 정감로, 경합류로, 아니면 무슨 뭐 중국의 유명한 추배도, 이런 거에는 해답 없어요. 상인의 말씀 가운데 해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인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저도 봤어요. 저도 상인님 말씀을 여러분과 똑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 이론이에요. 자, 상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09년 기우년 어천즈음에 그 여름철에 6월달 무렵에 하시던 말씀이에요. 돌아가시는 그 달에 상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유년 여름에 대선생께서 전주 구리골에 계시며 천지 대신문을 여시고 천지 대공사를 행하시니 설법하시고 행법하시사 신명에게 칙명을 내리시니 사흘의 일이 끝나니라. 말씀하시기를 묵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함으로 내가 고치거니와 운이 오기 전에, 후천에 운이 오기 전에 목숨을 이을 길이 어려워서 배고프다는 소리가 구천에 사무치리라.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이 곡식, 곡물, 결국은 이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존하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에너지가 이렇게 스스로 충족이 돼야 되고, 특히 식량이 충족돼야 돼요. 지금은 세상이 전부 다 이쪽 곡식을 이쪽에서 사오고, 이쪽 물건을 이쪽에 팔고, 이건데 이것이 마지막에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상인님 말씀대로 그러한 때가 올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운이 오기 전에 목숨을 이을 길이 어려워서 배고프다는 소리가 구천에 사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지구 온난화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소빙가 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1700년대, 800년대 있잖아요. 조선시대에도 소빙하기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천연두가 돌았어요. 시두가 돌았습니다. 어느 날 상인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모시던 제자가 아뢰기를 천하의 백성이 요순의 세상을 바라기를 목마른 듯 하오니 이제 세상에 나서시어 만백성의 소원을 이루어주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상인님의 그 100년에 걸친 100여 년에 걸친 이 인류월의 프로젝트를 모르고 빨리 나서서 이 세상을 제패해서 상인님께서 이 제위에 올라가지고 이 세상을 빨리 이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동상이몽이죠. 그런데 상인이 말씀하십니다. 야, 이놈아, 그게 아니야, 이 자식아. 니들 죽고 난 다음에 100년도 넘게 걸려. 이런 말씀 안 하시죠. 상인님께서는. 상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천하사는 두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노라. 하하. 이것이 이제 대순전용 2판에서는요. 이 천지개백경에는 무이인하야, 없을 무자, 두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나오지만 이 대순전용은 상인이 말씀 그대로 또 가깝게 한문이 아니라 한글투로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상인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둘이 없으므로 나서지 못하노라. 사람 둘. 이렇게. 그 두 사람인데 상인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던가 봐요. 사람 두 명이 없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천지공사가 마치 난 다음에 이 마지막 순간까지 갈 때는 있잖아요. 결국은 내가 볼 때는 두 사람이 또 나와야 된다. 사람 한 명 나오고 사람 또 한 명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그거 보면요. 저도 맨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먼저 교단에서 사람 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는 철수까지 믿었지만 거기서 이제 나중에 제가 2011년에 나이 50살에 제가 이제 알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 나섰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람 한 사람이 이 100여 년을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 둘이 그런 의미인가? 저도 이제 머리를 이렇게 회전시키고 이렇게 알려고 했죠. 어쨌든 상인이 말씀하십니다. 천하사는 두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 결국은 기후편에서 많은 것을 여기서 상인님께서는 노출하고 계십니다. 하루는 구리골에 계신데 제자가 아뢰기를 천하사는 앞으로 어느 때를 기다리나이까? 이게 뭐예요? 상인님 개벽 언제 합니까? 이런 말인데 말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 천하사는 앞으로 어느 때를 기다리까?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님께서 가로로 글을 써서 보여주시며 상인님께 글을 썼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 12자를 쓰셨어요. 이렇게요. 이러하리라. 대순전경에는 이러하리라 이런 말인데 여기는 그 말이 없어요. 천지개벽경에는 제자가 여쭈기를 12지지로 천하사가 어느 때에 이루어지는지를 어떻게 알아이까? 그렇지, 알 수가 없지. 근데 상기님의 말씀은 이 12지지의 이 어떤 그 이론과 논리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을 가지고 내 말을 이렇게 비추어 봐라. 다 내가 얘기했다. 이런 말씀인가 봐요. 그러니까 12지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어떤 그 뭐랄까 왜 이 하루의 시간을 12시간 12지지로 1년 12달에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상식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자축, 인묘, 진사, 어미, 신유, 수세를 쓰시고 이러하리라 라는 말씀 속에서요. 저는 옛날에 2004년인가 5년에 그때 먼저 교단에 있을 때는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천하사의 결정적인 그 시작은 자에서 시작해서 해에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인지 뭐 갑자인지 경자인지 병자인지 있긴 있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12년의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18년 11월 15일 날 대전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2019년 한 해 1년 내내 교도소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거기서 할 게 뭡니까? 공부해야지. 보니까 이제 그때 결국은 2019년에 기해년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쭉 상계님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하. 저는 그때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내가 나가긴 나간 모양이다. 저는 주관적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면은 천지개벽경 무신편 맨 마지막 20장에 다른 경전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천지개벽경만 나오는 성구가 제 가슴에 탁 들어왔습니다. 그걸 물론 경전 선생께서 도전에 실어놨지만 또 해석이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 해석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무신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번 공사가 무신나벌공사이니 무신나벌공사가 천지의 대공사가 되느라 가르침을 내리시니 북현무는 사회과하고 동청룡은 자제래라. 무견자 통고구마니 천지인 진태시라. 편편설 기일국이요 가가등 천하와라. 거세거 레세레하니 유한시 만방춘이라. 옛날에도 이거 우리 안경전 선생님의 도전을 읽으면서 봤지만 알 수가 있나. 그렇지만 이제 제가 절실한 마음으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마음은 뭔지 압니까? 맨날 달력에다가 이 날짜 체크하는 게 그 사람들 일이에요. 내가 언제 나가나, 얼마나 남았나 이거거든요. 저도 똑같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저도 이걸 본 거라 이겁니다. 북방의 현무는 사양하여 해에서 물러가고 동방의 청룡은 자연히 자로부터 오는구나. 해자라 이겁니다. 해에서 끝나고 자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말없이 앉아 고음을 꿰뚫으니 천지인이 나아가고 물러가는 때로다. 송이송이 내리는 눈은 한판의 바둑이요 집집마다 밝힌 등은 천하의 꽃이로다. 가는 해는 가고 오는 해는 오니 오는 해 언제야? 정한 그때가 되면 만방의 봄이더라. 추운 겨울이 끝나는구나. 언제 끝나나? 제가 보니까요. 동청룡은 자제래라. 동방의 청룡은 자에서부터 오는구나. 제가 2019년에 기해년에 이제 감옥에 앉아가지고 기해담이 경자잖아요. 경자 자로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많은 어떤 신교가 내리고 사인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2020년에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을 물론 100% 확신을 못하죠. 당해봐야 하니까. 그때 저는 그 시간이 압축되면서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이 판박소식 책에다가 있잖아요. 제가 써놨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재밌어요. 그 생각이 바뀌고 변화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언제 나가는데? 경자년은 언제 나가는데? 보니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송이송이 내리는 눈은 한판의 바둑이요 집집마다 밝힌 등은 천하의 꽃이로다. 뭡니까? 송이송이 내리는 눈. 겨울이지. 집집마다 밝힌 등은 낮에 밝힙니까? 밤에 밝히지. 밤에 나오는구나. 겨울철 밤에 나가는구나. 제가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은 압축돼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쏙 나왔어요. 아니 이거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상인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보고 해석해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요. 상인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하사는 앞으로 어느 때를 기다리니까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세를 쓰시고 이러하리라. 다시 그 위에 가로로 글을 쓰시니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쓰셨어요. 이렇게요.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이 두 줄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상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두 줄은 배짜는 바디와 같고 머리 빗는 빛과 같다. 육식갑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또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가마가 끓고 인후가 타며 창자가 썩으면 때의 일을 알리라. 하루는 제자가 모셨더니 말씀하시기를 천하사가 가불의 머리를 들고 무기의 몸을 뒤집노라. 대순전경에는 가불로 머리를 들고 무기로 굽이친다고 했는데
천지개벽경에는 가불로 머리를 들고 무기로는 몸을 뒤집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 나와요. 천지개벽경에.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으면서요. 제가 이제 큰 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흐름과 더불어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는 문제니까. 그러면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하감 이중성 선생님의 그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독립운동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미흡했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결국은 7살 그 무렵에 이미 유학의 경서인 사서삼경 특히 주역을 통달하고 그리고 6개국에 능했으며 어학 실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본어 통역관이 됐으며 그러나 결국 이중성 선생도 이 대한 이 제국 사람, 이 조선 사람으로 태어나서 독립운동밖에 할 게 없어요. 뜻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 일본으로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이 세계에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면서도 그분이 선택한 것은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바로 독립자금을 이 우리나라에서 걷어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 김구 선생한테 갖다 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바로 1m 80이 넘는 그 기상 넘치는 그 잘생기시고 말이지 그분이 이제 그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결국은 1927년 그러니까 1926년, 27년, 28년이 병인, 정묘, 무진년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27년 무렵에 상해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습니다. 자네가 직접 이 우리나라 민족 종교인 이 보천교에 들어가서 그쪽에 있는 교주의 머리를 돌리고 우리 그 독립자금을 갖다가 그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으로 이렇게 전환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받게 되고요. 결국은 1927년 정묘년 후반기부터 수화의 동지들과 함께 이 보천교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수거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보천교에 들어가려니까 상투를 틀기 위해서 머리를 길러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때 이중성 선생께서는 뭡니까?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됩니다. 이중성 선생이 갖고 있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조국의 독립이었습니다. 그 독립을 위해서 결사대 내 한 목숨을 바치겠다 하면서 그분은 10여 년이 넘게 아마도 이렇게 독립운동에 이렇게 그 자기 몸을 던졌지만 여러분 사실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1920년대 언젠가 그 자유시 참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잘 그 내용은 뭐 큰 틀에서만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 저쪽 간도나 만주나 이런 데 가서 독립을 하다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몰살당하는 일을 하면서 이 독립군들이 뭐 기세가 팍 꺾여버려요. 일본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일본은 세계 1등 천하통일지기와 이를 대명지기를 갖고 있는 일본이었습니다. 아니 독립군 몇 명이 총 갖고 일본을 대항할 수 있습니까? 이중성 선생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당신이 독립장을 거둬서 상해에 가서 줬더니 그걸 가지고 무기를 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 생활하기에도 급급한 돈이었다 이겁니다. 이중성 선생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지난달도 이번 달도 다음 달도 1년 전도 이번 1년이고 다음 1년도 있지 않습니까? 이 조국 사나를 누리면서 목숨을 걸고 하면서 그분이 그 밝으신 지혜로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가 돌아가고 이게 조선의 독립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독립이라는 것이 요원하구나 하는 것을 왜 못 느꼈겠습니까? 알죠. 그러다가 결국은 하늘은 이중성 선생으로 하여금 새로운 비전을 갖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인사로 나타난 것이 바로 김구 선생과 그 친했던 이중성 선생께서 바로 네가 보천교로 들어가서 보천교의 민족종교운동을 이 독립운동과 함께 합류할 수 있도록 그쪽을 흐를 수 있도록 전환시켜라 이 지시를 받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이중성 선생께서는 이 상기님의 진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비전을 갖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조선의 독립이라는 것이 물론 막중하고 모든 국민의 의무였지만 알고 봤더니 이 우주를 주재하시는 상계님께서 오셔가지고 천지용사를 본 큰 흐름 후천 5만 년 대운 중에서는 사실은 작은 일이었더라 이겁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꺾습니다. 드디어 상인님의 신앙인으로 변모합니다. 그것은 무엇 같은 것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12,000 일꾼들이 우리가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도 넘어오면서 있잖아요. 상인님의 진리를 알고 우리도 인생을 꺾었잖아요. 상인님 진리의 도문에 입문하고 입실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이중성 선생도 결국은 1927년, 28년 이 무렵에 정묘 무진년 이 무렵에 상인님 진리에 눈을 뜨면서 어떡합니까? 인생의 방향을 꺾는다 이겁니다. 이것은
그 일 개인의 내적인 어떤 그런 어떤 흐름에 볼 때는 대단한 어떤 아주 중요한 전기점이 됩니다. 다 하늘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드님께서, 이중성 선생님의 아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가 그 책들만 읽고 자료를 읽고 나서 그게 상계님 진리에 눈을 뜬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는 어릴 때부터의 영적 체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한테, 제가 맨 처음에 잘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드님은 나도 이것을 아버지한테 직접 여러 번 들었다 하면서, 그게 뭡니까? 바로 어릴 때 사촌 형들과 물놀이를 갔을 때 자기가 거기서 어떤 위기상에 처했을 때 바로 조선시대에 갓을 쓴 어떤 어른이 나타나서 자기를 구해주면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강렬한 영적 체험을 했고, 이것이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자기가 일본의 와세대학으로 일본에 유학을 갔을 때 어머니가 참 위독하시다고 그래서 급히 귀국하였고, 거기서 잉어를 잡아서 다려서 이렇게 드시게 하면 쾌차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겨울에, 한겨울에 잉어를 잡으러 망치를 들고 나갔는데 어디서 잡아요? 근데 그때 바로 그 자기가 어릴 때 봤던, 그 물놀이 때 봤던 그 조선시대 갓을 쓴 그 어른이 나타나서 저 얼음을 깨라! 해가지고 거기서 잉어 2마리가 튀어나오면서 어머니를 살리는 또 기적을 또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중성 선생은요, 그때 그분이 바로 육대조 할아버지, 임진왜란 때 부산 기장에서, 자기 고향 기장에서 이 외적과 싸웠던 육대조 할아버지로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중성 선생께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숱한 사선을 이렇게 넘으면서 어떤 죽을 고비를 살아넘기면서 있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상계님 진리를 알고 봤더니, 접하고 봤더니 그분은 육대조 조상 할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강증산 대선생님, 강증산 상계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구절 읽어 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은 장성하여 국내에 독립자금을 걷어 상해로 보내는 목숨을 건 독립운동을 하면서 숱한 사설을 넘었고 드디어 30대 초반에 이르러, 그러니까 31살, 1927년 정묘년이죠. 자, 이르러 증산 상계님의 대천지 대도를 만나게 되었다. 선생은 상계님의 후천 5만년 무국대도의 진리에 눈을 뜨면서 어린 시절과 10대 때 갓을 쓰고 나타나셨던 그분은 육대조 할아버지가 아니라 1871년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셨던 증산 상계님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말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중성 선생이 이인 선생한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알았다. 육대조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그 충렬사에 배양되어 있는 뭡니까, 이렇게, 합천이씨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고, 바로 강증산 상계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후부터 하감 선생은 상계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내려다보고 있음을 자각하며 사셨다고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 줄이 있잖아요. 요 포인트가 있잖아요. 하감 선생의 삶을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일생을 이렇게 뭐합니까? 규정했던 어떤 그런 흐름입니다. 상계님께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구나. 내가 무엇을 하는지 꿰뚫어보고 계시구나. 알고 계시구나.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말씀을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또한 선생은 자신이 상계님의 천지대도를 만나게 된 것과 상계님의 천지대도를 창명하는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운명이었음을 깨달으셨다는 것이다.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내가 독립운동을 하려고 숱한 사설을 겪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상계님 신앙의 길을 가가지고 상계님의 이 천지대도를 창명하는 길을 가는구나. 내가 제대로 신앙하는 길을 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셨다는 것입니다. 선생에게 이러한 뚜렷한 영적 체험이 있었기에 선생께서는 상계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한순간도 한시도 잊지 않고 삶을 사셨다고 아드님은 증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인수 선생님을 10년 넘는 그 세월 동안 숱한 방문과 또 대화와 이 말씀 속에서 있잖아요. 아버지의 이 신앙 정신을 갖다가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상계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내 옆에 있다.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잠시도 잊지 않았대요, 아버지는. 그래서 이중성 선생님께서는요, 이제 그 어떤 먹거리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반드시 신단위에 올려놓고 거기서 사배에 신고하고 뭐 읍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자식들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볼 때는 분통 터지지, 우리 배고파 쉽게 말하면 죽겠는데, 아버지는 전부 다 모든 위주가 상인님 위주였어요. 상인님 신앙 위주였다 이겁니다. 이야, 이거야말로 말이지. 저는 어땠나?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지멋대로 행동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거든. 제가 상인님 신앙을 갖다가 82년부터 했지만은, 제가 상인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했지만, 제가 어떻게 제 마음 내키는 대로 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상인님이 날 내려다본다고 생각하고 삽니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저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중성 선생님은요, 지난 100년 교훈사에서 어떠한 단체의 지도자, 어떠한 교주도 하지 못한 신앙의 길을 갔습니다. 저는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버지께서 이제 이게 하감이 이중성 선생님께서요, 바로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비전을, 쉽게 말하면 블루 오션, 그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요, 그것을 이제 눈뜨고 결국은 상기님 신앙의 길을, 독립운동을 일단은 일선에서 물러나고, 뭐 독립운동 하는 사람 도와주는 건 도와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현장에서는 못 뛰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결국은 이 정읍 대흥리 이 보천교에 와서 상인님 천지도를 닦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날이 들어오신 날짜가 1928년 무진년 다 지나고 나서 12월 22일 날 동지에 그때 이제 정읍 대흥리에 도착하셨던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1928년 무렵에 차경석의 보천교는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자 찾고 있었는데, 대구에 있던 보천교의 큰 지부를 통해 영남권에 이중성이라는 출중한 인물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당시 선생은 육개국어를 자유저제로 구사하며 구학과 신학에 밝은 보기 드문 인재이셨다. 드디어 1928년 무진년 동지의 대치성에 참석하고 약속된 차교주와의 만남을 위해서, 약속된 차교주와의 만남, 이미 보천교 그 대구 지부를 통해서요, 그날 차경석이를 만나게 된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보고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 겁니다. 자, 결국은 정읍으로 오시게 된다. 바로 이날이 선생님께서 상기님의 도문에 자기의 성과 이름과 얼굴을 알리며 들어오신 날이다, 기도하신 날이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아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정읍에 오니까 우물정자기가 수만 개 기가 펄럭여 있었어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었는데, 물론 당시 농경 사회였지만 사람들은 활력이 넘쳤습니다. 또 집집마다 이곳저곳에서 태울 주 있는 소리, 주문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안내를 받아가지고 보천교 본소로 가게 됩니다. 참, 그때가 이중성 선생 나이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제 32살이네요. 이제 32살. 아직 장가 안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치성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차경석이를 대면할 줄 알았더니 차경석 교주는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청구한 사람이. 거기에 그 룰에 따라야지. 그래가지고 누굴 만나게 되냐면은 그 보천교회 간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60방주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천교회 간부들을 만나가지고요, 그 사람들과 이제 거기서 일종의 테스트 과정을 갔습니다. 보천교 본부에서도요, 이중성이라는 큰 인물이 올 줄 알고요, 기다렸어요. 거기 보천교회 쟁쟁한 간부들이 기다렸다 이겁니다. 와서 봤더니, 아이고, 1m 80이 넘는 아주 건장한 청년이야. 너무도 잘생겼어. 그냥 키만 큰 게 아니에요. 이 이목구비야, 이 모든 것이, 이 기상이 뻗어나오는 것이 너무도 멋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중성 선생은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그 달변으로서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지혜와 언변과 그 세상을 밝히는 어떤 그 신학과 고아의 학문으로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경석 교주가 왜 만나주질 않느냐? 여러분, 당연히 안 만나줍니다. 오늘날 첫날 만나주는 사람 있습니까? 그때 차경석의 보천교는 전국 신도가 600만 명이었는데 간부 신도만 있잖아요,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것은 사실 말하면 이미 조선을 접수한 거예요, 사실 그게 보천교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차교주가 있잖아요. 누가 왔다고 그래서 얼른 와, 일로 와서 같이 커피 마시자. 커피는 없었지만, 자, 이렇게, 그거 안 하죠, 당연히. 그래가지고는
이, 이중성 선생께서는요, 그때부터 테스트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60방주들을요, 사람들하고 이제 이 사람하고도 만나고 저 사람하고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 과정을 가져요. 아마도 그러한 만남이 차경석 교주한테 보고가 됐겠죠. 차경석도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야, 부산에서 왔다는 말이야. 그 영남에서 왔다는 이중성이라고. 어때? 인물은 어때? 내용은 어때? 그러니까 이 제자한테도 이러한 그 60방주 간부한테도 듣고 이 간부한테도 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그 60방주인지 80방주인지 말이지 그 엄청난 그 조직이 있었잖아요. 이 간부들 사이에서도 이중성 선생이 당연히 화두 아주 그냥 그 어떤 그 대화의 1등 그 주제거리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중성 선생께서는요, 그 방주들과의 그 인맥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방주의 아들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소개받아서 가르치게 돼요, 이때부터. 왜? 사서삼경에 통하고 주역을 달동한 사람이고 있잖아요. 그 외국어를 거침없이 알고 일본까지 유학 갔다 오고 잘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많아요? 자기 자식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방주의 자제들. 그때 이미 누구를 알게 되냐면은 바로 타너 스님의 형제를, 바로 이제 타너 스님의 아버지가 그 김홍규라는 분이잖아요. 독립운동 했다고 알려지신 분인데, 그분이 그 60방주 중에서 가장 상위의 목화, 토, 금, 수, 차경석이 토주예요. 교주니까. 그 다음에 목주가 2인자잖아요. 그때 그 목주를 했다고 하는 김홍규 선생의 아들들, 바로 뭡니까? 타너 스님이 김택성이고, 그 형은 김택빈이다.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방주들의 자제들을 어떻습니까? 이중성 선생한테 교육 좀 시켜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떡합니까? 방주들과 교제하고 인간관계 쌓고 그 자제분들을 갖다가 선생께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언제부터? 무진동지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1928년에서 29년 기사년으로 넘어갑니다.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추운 겨울이라도 막걸리만 있으면 돼요. 언제나 주막에 가서 막걸리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 정읍의 거리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나중에 그 아드님한테 들어보니까요. 제가 이제 그 기사년, 기사월, 기사일, 기사년, 기사월, 기사일, 기사시 사건 이후로 이제 보천교가 양쪽으로 쫙 갈라져 버리거든요. 차경석을 쫓는 무리와 그런 패와 그 다음에 이제 상일림 진리를 신앙을 고수하고자 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갈라졌지만 그 방주들의 자제분들은 이중성 선생을 따랐대요. 왜? 젊고 잘생기고 그리고 이중성 선생은요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능력이라고보다는 제가 인격이에요. 이중성 선생님의 호가 하감도 있고 수함도 있고 천민도 있잖아요. 천민이라는 호를 좋아하셨대요. 하늘 백성. 나는 하늘 백성이 돼야 되겠다. 그 백성 밑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아주 그냥 그 소박하고도 있잖아요. 그런 꿈이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수함이라는 건 뭐예요? 졸리울 숫자. 그 다음에 바이암자. 졸리는 바이.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온화하게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쭉 듣고 사람들은 누구나 말을 하기를 좋아하거든요.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중성 선생님은 그렇게 지식이 많고 그렇게 지혜가 밝은 분이었지만 나의 말을 듣고 특히 무엇을 안 했냐면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는 그런 시비를 따지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비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 잘생기신 분이 특히 방주의 자제들이 그냥 이중성 선생의 인격이 반해가지고 아버지 나 저분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언제 이제 이 이중성 선생이 이 차경석하고의 독대를 하게 되냐면은 정읍에 온 지 2달 뒤에, 아마도 이제 12월 아드님은 2달이라고만 하더라고요. 2달 뒤에 아버지가 결국은 차경석과 대면하게 됐다. 그러니까 기사년 2월 말이나 3월 초 이쪽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봄이 오는 무렵에 이제 드디어 이제 방주들과도 이제 친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읍에서의 그 거리에서도 익숙해지고 이럴 때 결국은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이 차경석 교주가 우리 그 이중성 선생을 뵙겠다고 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날 그 모임에 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차경석이는 어떤 의자에 딱 앉아 있는 데 있잖아요. 거의 왕이에요. 옆에는 옛날에 왕 옆에는 왜 이렇게 부채 비치는 시녀 같은 여자 뭐 이런 여자 있잖아요. 이렇게 그 여자가 두 명이 이렇게 부채 같은 걸 서서히 붙이고 있었고 있잖아요. 이렇게 뭐 폼이었겠지만 이렇게 있었고 있잖아요. 그 앞에는 60방제들이 쫙 여러 방주들이 있잖아요. 그 간부들이 쫙 서 있는 자리에서 이중성 선생하고 이제 차경석하고 서로의 이제 상면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차경석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이제 방주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중성 선생한테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현아의 대세가 어떻게 됩니까? 주역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쭉 물으면은 이중성 선생께서는 어떻습니까? 거침없죠. 온화하면서도 단호하면서도 참 그 말씀 속에서 있잖아요. 현아의 대세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면서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 그 민족 자결주의, 물론 그때 민족 자결주의는 이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는 그런 게 아니었지만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세계가 어떻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쫙 정연한 논리로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역의 논리도 포함하면서 막 얘기를 막 쫙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물을 수가 없어.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안목을 뛰어넘는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차경석이가 거기서 한마디도 대답을 질문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차경석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여러 제자, 여러 간부들을 통해서 이중성이가 이런 인물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보니까 물건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차경석이도 2달 만에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금방 들어와라 할 수는 없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딱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모임이 파하고 나서 저녁 때 이중성 선생한테 연락이 왔답니다. 우리 차 교주님께서 독대를 하시겠답니다. 들어오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드디어 원래는 그 정업으로 온 바로 무진년 동지에 기대했던 건데 이제 2달 만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그 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큰 상에 아주 산의 진미가 쫙 차려 있었고요. 이쪽 끝에는 차경석이 앉았고 저쪽에는 이중성 선생이 앉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2사람만의 대화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 차경석 교주가 나이가 많죠. 차경석은 상인님보다 그 고수님이랑 나이 똑같으니까 이제 1880년생이고 이중성 선생은 1897년생이니까 17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얘기를 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차경석이는 이중성 선생 얼굴을 아까도 봤지만 이제 딱 보니까 이거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 키도 자기와 똑같아. 근데 자기보다 학식이 높고 말이야. 과연 인물이야.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하다가 그 아드님 말씀, 제가 책에는 못 썼습니다. 그런 얘기를 차마. 그 차경석 교주가요, 딱 이랬답니다. 딱 이게 소리를 표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그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이 있는데 문이 촥 열리더래요. 이렇게 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이 촥 열리면서 참 묘한 거죠. 거기에 어떤 처녀가 하나 딱 앉아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중성 선생께서 이제 물었대요. 저 처녀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차 교주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 딸일세, 내 여식일세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차경석이가 딱 이렇게 또 표시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처녀 옆에 2명의 여자가 딱 달라붙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처녀를 갖다가 딱 뒤로 등을 돌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은 저쪽을 보고 있고 이제 등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처녀의 상의 있죠. 옷을 있잖아요. 딱 벗기더라는 겁니다. 앞쪽을 벗기면 안 되지. 그런데 이제 뒤쪽 등이 보이는 거죠. 등이 딱 보이면서 딱 이제 그러니까 다 이중성 선생님이 놀라는 거죠. 뭐야 이거 뭔 시츄에이션이야. 속으로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자, 차경석의 딸이 딱 보이고 이제 상의를 벗기니까 등이 보일 거 아닙니까? 거기에 북두칠성 점이 7개가 딱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아버지가 이중성 선생님께서 아들한테 얘기했던 그 적나라한 현장 얘기예요. 그러면서 차경석이 말하기를 내 여식인데 바로 이
등허리에 북두칠성이 있네. 황후감이야. 이렇게 말하더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오늘 참 자네의 그 모습을 보았고 그 뛰어난 그 지혜와 언변을 보았는데, 아무래도 내가 볼 때 자네가 내 사위가 돼줘야 될 것 같아. 어떤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야, 참말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이인수 선생님한테 들었을 때 있잖아요. 상당히 이게 좀 몽롱하더라고. 이렇게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었나?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윤임금이 자기 아들 단주한테 안 주고 순이란 사위한테 주면서 딸을 주지 않습니까? 뭐 그런 요수시대 같은 걸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이거예요. 차경석의 얘기는, 네가 앞으로 내 들리어서 네가 이 인자가 돼. 나랑 같이 이 보천교를 운영하고 이렇게 내가 이거 갖다가 조직을 갖다 이끌어가자. 너는 이 인자야. 뭐 이런 정도 얘기예요. 이제 보니까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제안입니까? 처음 만날 날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차경석이 이중성한테 반했으면, 그 외모와 그 언변과 그 지식과 그 모든 거에 인품과 기품에서 반했으면 많은 간부들한테 얘기 들었잖아요. 그때 이중성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차경석한테 교주님이라고 불렀던,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뭐라고 불렀겠죠. 참 너무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제 소원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 들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경석이 좋아한 거예요. 이거 뭐가 먹혀 들었구나. 그렇구나. 뭔지 말해보라고 말이야. 내가 들어줄 테니까. 딱 그러니까 거기서 이중성 선생은 이제 뭘 말했냐면은, 지금 상해 김구 선생을 이렇게 그 필두로 한 임시정부가 있습니다. 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보천교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후원한다면 당연히 제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차경석이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어떻습니까? 알았어,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 일제 헌병에서는 있잖아요. 일본 총독부에서는 이 민족적이요 보충교에 대한 대단한 촉각을 가지고 여기서 독립자금이 가고 있으면 이게 민족적이 아닙니까? 무슨 기독교 불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대한 조직이거든요. 이 조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 통치에 반대가 되고 부정되는 조직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축소시키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여기서 독립자금을 막 보내게 된다면은 보천교가 음으로 아니고 양으로 더욱 이렇게 상해 임시정부를 지원한다면 보천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차경석이는 안 되네. 내가 다른 건 다 들어줄 수 있지만 그것만은 내가 들어줄 수 없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차경석의 사위가 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면 불발되고 말았죠. 하지만 그때 이제 차경석이는, 야, 이게 참 이중성이가 인재구나. 우리 대단한 인재가 들어왔구나. 그동안 있었던 간부놈 중에서 말이야, 나를 배반하고 나간 놈들이 많이 있었지만 진짜 인물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합니까? 그 보천교에서 외무를 담당하는 그 수호사라는 조직이 있었대요. 거기서 수호사장이라고 하는 그 보직을 맡겨서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요 정도의 말씀까지 오늘 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이 이중성 선생께서 이 보천교에서 본격적으로 그 이름이 확 알려지게 된 사건, 어떻게 해서 그 전까지는 방주라든지 차경석이라든지 이런 간부 사이에서 거기서 막 이제 이중성의 이름이 회자되고 방주의 자식들을 가르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랬지만 이제 그것이 보천교의 그 많은 간부들 있지 않습니까? 막 6,000명, 7,000명, 막 10,000명 이상 되는 이 간부들 사이에, 신도 사이에 이중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뜨게 되는 그 사건. 그게 뭐냐면 이 1929년에 기사년, 기사월, 기사일, 기사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정입 선생의 대순 증산교사에도 나와요. 제가 이제 그것을 갖다가 아버지한테 아들 이인수님한테 들었던 얘기와 함께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